야, 기사 아가씨, 사진 좀 찍어도 될까? 우리 방송용으로 말이야. 아가씨, 우리랑 재밌게 놀지 않을래? 부산 가서 술 한잔 하자. 이들에게는 잠시 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밤 11시 50분. 저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부산행 마지막 버스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승객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대부분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뒷좌석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3명의 남자가 술병을 흔들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야, 도연아, 이거 진짜 재밌겠다. 가장 키가 큰 남자가 스마트폰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장도연이라고 불리는 그는 불법 도박 방송으로 구독자를 모으는 유튜버였죠. 저는 이미 그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백승재는 불법 사채업과 배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인물이었고, 창가에 앉은 오지우는 스마트폰 수리점을 가장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해커였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도연 일당의 소음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치킨을 뜯어먹으며 뼈를 바닥에 버리고 큰 소리로 음성 통화를 하며 주변 승객들을 불쾌하게 만들었죠. 저는 백미러로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내심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행동은 더욱 도를 넘었어요. 도연이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제 뒤통수를 향해 계속 터뜨리며 조롱했습니다. 야, 기사 아가씨, 사진 좀 찍어도 될까? 우리 방송용으로 말이야. 승재가 낄낄거리며 거들었어요. 와, 진짜 예쁘네. 나이는 몇 살이야? 혹시 남친 있어? 지우는 제 운전석 뒤로 와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우리랑 재밌게 놀지 않을래? 부산 가서 술 한잔 하자. 저는 여전히 조용히 운전에 집중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도연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운전 잘하네. 우리 좀 빨리 가면 안 될까? 그럼 팁도 두둑히 줄게. 승재가 핸드폰으로 제 옆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하는 것이 백미러에 보였어요. 지우는 제 목덜미에 입김을 불어대며 장난을 쳤죠. 기사님, 향수 뭐 써요? 냄새 좋은데. 그 순간 저는 핸들을 놓고 도연의 손목을 단숨에 뒤틀었어요.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도연이 바닥에 쓰러졌죠. 승재가 핸드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려 하자 저는 재빠르게 그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어요. 지금부터 당신들의 모든 행동은 명예점수로 기록됩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그와 동시에 버스 앞쪽 전광판이 켜지며 세 사람의 이름과 함께 점수가 표시되었습니다. 장도연 마이너스 50점, 백승재 마이너스 30점, 오지훈 마이너스 20점. 버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세 사람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비웃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손목을 비비며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뭐야, 이 게임인가? 재밌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게임이 아닙니다. 심판이에요. 전광판에 그들의 과거 행적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불법 도박 방송으로 인한 피해자 수 2,300명, 승재의 불법 사채로 인한 자살자 3명, 지훈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800명, 숫자들이 차례로 나타나자 버스 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이거 뭔 소리야? 증거도 없으면서. 승재가 소리쳤어요. 저는 백미러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증거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전광판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미성년자들에게 도박을 부추기는 방송 장면, 승재가 빚에 쪼들린 가장을 협박하는 녹음 파일, 지훈이 고등학생의 사진을 불법 유포하는 메신저 대화,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공개되자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다른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중년 남성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버스에 타다니.
젊은 여성 승객은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려 했지만 저는 곧바로 제지했어요. 승객 여러분, 촬영은 금지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교정 과정이에요. 도연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게 뭐야? 우리 프라이버시 침해 아니야? 당장 버스 세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프라이버시요? 당신들이 피해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때는 생각 안 했나요? 승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서 이 점수가 어떻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간단해요. 마이너스 100점 이하면 경찰서 직행이고 플러스로 돌리면 새로운 기회를 드려요. 선택은 당신들 몫입니다. 지훈이 교활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착한 행동만 하면 되는 거네. 쉽잖아. 그 순간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지훈이 앞좌석에 머리를 박으며 쓰러졌죠. 착한 척하는 것과 진심으로 변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당신들의 진심을 시험할 거예요. 전광판에 새로운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진정한 참회 없이는 점수 상승 불가. 세 사람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고 승객들에게 설명했어요. 승객 여러분,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자들이에요. 오늘 밤 여러분은 특별한 심판의 증인이 되실 겁니다. 전광판에 더 자세한 정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도박 방송으로 집을 잃은 가족들의 사진, 승재의 사채업으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유서, 지훈의 해킹으로 사생활이 노출되어 괴로워하는 피해자들의 증언, 하나하나 읽어가며 버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죠. 도연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야. 당장 멈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명예훼손이요? 당신에게 명예라는 게 남아있나요? 승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려고 한 거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저는 백미러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죠.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남의 목숨을 빼앗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지훈이 갑자기 일어나서 비상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문은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모든 출입구를 봉쇄해 놓았거든요. 도망칠 곳은 없어요. 지금까지 당신들이 피해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전광판에 새로운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명예회복 미션. 도연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 영상 촬영. 승재에게는 피해자 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죄, 지훈에게는 해킹으로 얻은 모든 정보 삭제 및 신고가 표시되었어요. 이걸 다 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연기나 가식은 통하지 않아요. 한 승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기사님,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런 나쁜 짓을 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저희는 괜찮으니 계속하세요.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의 기회를 주는 거죠. 도연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전광판의 점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죠. 형식적인 사과는 의미가 없어요. 당신의 마음속 진심을 보여주세요. 승재와 지훈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진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거였습니다. 버스는 계속 어둠 속을 달렸고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자 저는 버스를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부산 외곽의 한적한 산길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야, 여기 어디야? 부산 시내가 아니잖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당신들이 새로 태어날 곳이에요. 버스가 멈춘 곳은 폐공장 앞이었어요.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들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곳을 특별한 목적으로 준비해 놓았죠.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저는 승객들에게 먼저 말했어요. 일반 승객분들은 여기서 다른 버스로 갈아타실 수 있어요.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곧 대체 버스가 도착했고 승객들은 하나둘 내렸습니다. 떠나기 전 한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야, 악한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일은 참 어려운 거야. 힘내렴. 승객들이 모두 떠나고 나자 저는 세 사람 앞에 섰습니다. 이제 당신들만 남았네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전광판에 옵션이 나타났습니다. A. 경찰서 직행, 법정 처벌. B. 인간 개조센터, 자발적 갱생. 승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인간 개조 센터가 뭐야? 저는 폐공장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저곳에서 30일 동안 진정한 참여와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디지털 단절, 육체 훈련, 피해자 상담,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도연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감옥보다 낫네. 한 달만 버티면 되는 거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것은 영혼을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포기하는 순간 곧바로 경찰서로 넘겨져요. 지훈이 교활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좋아. 그럼 그 인간 개조 센터로 갈게. 어차피 한 달이면 금방이잖아. 저는 그들의 선택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확실한가요? 한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이것을 가벼운 게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따라오세요. 폐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숙소, 운동시설, 상담실, 도서관까지 갖춘 체계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둘러봤죠. 여기서 당신들은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들 각자에게 방을 배정했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고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는 일절 없었어요. 첫 번째 규칙, 외부와의 연락 차단. 두 번째 규칙, 매일 새벽 5시 기상. 세 번째 규칙, 피해자들의 영상을 보며 진심 어린 반성문 작성. 도연이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야, 이거 감금 아니야? 당장 나가게 해줘.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경찰서로 직행이죠.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첫날 새벽 5시, 저는 확성기를 들고 기상을 알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새로운 인생의 첫날이 시작됩니다. 도연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소리쳤어요. 미쳤어? 이런 시간에 뭘 하라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신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제 당신들이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껴보세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체력 훈련이었습니다.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 일으키기 200개, 달리기 10km.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세 사람은 10분도 채 버티지 못했어요. 이건 고문이야. 승재가 헉헉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고문이요? 당신이 빚에 쪼들린 사람들에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운동이 끝나면 피해자 영상 시청 시간이었어요. 도연의 도박 방송을 보고 전 재산을 잃은 가족들의 인터뷰, 승재의 사채업으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가족 증언, 지훈의 해킹으로 사생활이 노출되어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목소리 하나하나 들려주자 세 사람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제 반성문을 써보세요.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다시 써야 해요. 처음 며칠간은 반발이 심했습니다. 도연은 반성문에 미안하다라는 말만 100번 적어냈고 승재는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다라며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지훈은 아예 백지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평생 나갈 수 없어요. 저는 그들에게 더 강한 충격 요법을 시행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의 화상 통화였어요. 도연 앞에는 도박으로 아버지를 잃은 15살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오빠가 우리 아빠를 죽였어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소녀의 눈물을 본 도연이
처음으로 말을 잃었어요. 승재 앞에는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지훈 앞에는 사진이 유포되어 학교를 그만둔 고등학생이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도연이 새벽 운동을 빠뜨리지 않게 되었고, 승재는 반성문에 진심 어린 참회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 편지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왜 갑자기 달라졌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 아이 눈에서 제 딸을 봤어요. 만약 누군가가 제 딸에게 그런 짓을 한다면 전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거예요. 승재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진짜 사람을 죽인 거였네요. 돈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은 거였어요.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재미로 한 일이 그 아이한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구나. 2주일째가 되자 세 사람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더 많은 운동을 하고 더 긴 반성문을 쓰며 피해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3주일째 되는 날 밤, 저는 특별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진정한 변화인지 아니면 단순한 적응인지 확인해 볼 시간이었어요. 먼저 도연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검은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뭐예요, 이게? 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열어보세요. 가방 안에는 현금 5억 원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옛 동업자가 보낸 거예요. 새로운 도박 사이트를 열 테니 같이 하자는 제안과 함께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가져가도 돼요. 도연이 돈을 만져보더니 갑자기 손을 뗐어요. 안 돼요. 이 돈으로 또 누군가 고통받을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한가요? 이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데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 이제 다른 방법으로 살고 싶어요. 피해자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다음은 승재의 차례였습니다. 그의 방에는 옛 조직원이 와 있었어요. 형님,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어요. 암호화폐 사기인데 완전 안전해요. 승재가 잠시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해. 그런 일로는 더 이상 돈 벌고 싶지 않아. 조직원이 놀라며 물었어요. 형님, 진짜 괜찮으세요? 머리라도 다치셨나요? 승재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머리가 다친 게 아니라 정신이 든 거야. 이제 정직하게 살고 싶어? 마지막으로 지훈에게는 고등학생이 찾아왔어요. 선배님, 제 여자친구 사진 좀 해킹해서 빼낼 수 있나요? 돈 많이 드릴게요. 지훈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 그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너도 그런 생각하지 마. 고등학생이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가자 지훈이 저에게 말했어요. 예전엔 그런 요청이 돈이 되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라는 게 보여요. 저는 세 사람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축하해요. 모두 시험을 통과했어요. 도연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시험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유혹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판단돼요. 당신들은 모두 옳은 선택을 했어요. 전광판에 점수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도연 플러스 30점, 승재 플러스 20점, 지훈 플러스 25점. 승재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처음으로 플러스 점수를 받았네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예요. 현실 세계로 돌아가서도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땐 스스로 경찰서에 자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신들을 믿어요. 진정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세 사람의 눈에서 각오가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한 달의 훈련을 마친 세 사람과 함께 부산 시내로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현실에서의 테스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은 각자 혼자서 하루를 보내세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겠어요. 저는 그들에게 각각 10,000원씩만 주고 헤어졌습니다. 진정한 변화인지 확인할 마지막 기회였어요. 도연은 해운대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중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사람을 이용해 돈을 벌 생각부터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도연이 남성을 부축해 벤치에 앉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야, 쟤 완전 냄새 나는데? 왜 건드려? 하지만 도연은 개의치 않고 남성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남성이 토하자 손수 휴지로 닦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택시비 드릴게요. 도연은 자신에게 주어진 10,000원을 모두 택시비로 내주었어요. 주변에서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도연은 오히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승재는 시장 골목에서 소매치기를 목격했어요. 젊은 남자가 할머니의 지갑을 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모른 척했을 텐데 승재는 주저없이 달려갔어요. 거기서 소매치기를 붙잡고 할머니에게 지갑을 돌려드렸습니다. 소매치기가 승재를 알아보며 말했어요. 승재 형님? 형님도 이런 일 하시나요? 승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그런 사람 아니야. 너도 그런 짓 그만둬. 소매치기가 비웃으며 도망갔지만 할머니가 승재의 손을 잡고 고마워했어요. 그 순간 승재는 처음으로 진짜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우는 PC방에서 고등학생들이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려는 걸 발견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오히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알려줬을 텐데 이번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야, 그거 하지 마. 지훈이 고등학생들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그런 거 하면 나중에 큰일 나.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절대 좋을 게 없어. 고등학생들이 반발했어요. 아저씨가 뭔데? 우리 일에 왜 간섭해요? 지훈이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도 너희 나이에 그런 짓 시작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 고생시켰고 지금 정말 후회하고 있어. 한 학생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그럼 뭘 하면 돼요? 지훈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프로그래밍 공부해. 나쁜 길 말고 좋은 길로 가자. 저는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진정으로 변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다시 만났을 때 세 사람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밝음이 있었어요. 어떤 기분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어요. 이상해요. 돈 한 푼도 안 벌었는데 기분이 좋아요. 승재가 덧붙였습니다. 남을 도와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처음 느끼는 감정이에요. 지훈이 말했어요. 후배들이 제 말을 들어줄 때 뿌듯했어요. 이런 게 진짜 성취감인가 봐요.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진짜 인간다운 사람들로 거듭난 거예요. 한 달 후, 저는 세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먼저 도연을 찾아갔어요. 그는 작은 사무실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 채널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과거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장도연입니다. 도연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어요. 구독자들의 댓글을 보니 진심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요. 예전엔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구해서 보람을 얻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이 좋아요. 다음으로 승재를 만났습니다. 그는 공정한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배달원들에게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고객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승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힘들죠. 하지만 배달원 아저씨들이 고맙다고 할 때, 그리고 가족들을 정직하게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걸 알 때 정말 행복해요. 예전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진짜 행복은 이런 거였네요. 마지막으로 지훈을 찾아갔어요. 그는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디지털 보안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은 편리하지만 위험한 곳이기도 해요. 개인정보를 함부로 올리면 안 되고, 지훈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보람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네. 아이들이 제 말을 듣고 조심하게 되었다는 걸 알 때 제가 드디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3달이 더 지난 어느 날 밤, 저는 다시 심야 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수상한 승객들이 타고 있었어요. 보이스피싱으로 노인들을 속이는 사기꾼, 가짜 투자 상품을 파는 사기업체 직원,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파는 딜러였습니다. 그들이 점점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마이크를 들었어요. 지금부터 이 버스에서는 명예점수 평가가 시작됩니다. 전광판이 켜지며 그들의 점수가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모두 마이너스였어요. 뭐야, 이거 또 미친 기사네. 하지만 저는 이미 익숙해진 상황이었죠. 이번에도 그들을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어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편 도연, 승재, 지우는 각자의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제2의 이서윤이 되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세상을 바꾸는 일, 그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저의 심판 버스도 계속 달릴 테니까요. 다음 정류장은 새로운 인생입니다. 내리실 분은 미리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친구가 심정지로 쓰러진 응급 상황에서 병원으로 가던 중 조직폭력배들이 길 한복판을 막고 서 있어 갈 수 없는 절망적 상황. 간호사인 하윤은 20년 전 특임대 훈련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다가가 길을 비켜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지만 비웃음만 돌아오는 긴장의 순간 마침내 각오를 다진 하윤이 7명의 조직폭력배를 혼자서 제압하며 친구의 생명을 구하는 통쾌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24년 3월의 서울 강남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흘러가던 그 순간 저는 응급실에서 막 퇴근한 참이었죠. 39년을 살아오면서 간호사로 일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민서와 함께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민서는 제 절친이자 동창으로 강남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모임처럼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곤 했죠. 그런데 갑자기 민서가 가슴을 움켜잡으며 쓰러졌습니다. 민서야, 민서야. 제가 다급하게 불러봤지만 의식을 잃은 채 반응이 없었어요. 맥박을 재어보니 매우 불규칙했고 호흡도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경험으로 보아 심정지 증상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즉시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 복잡한 강남 한복판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서를 업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택시가 바로 잡혔고 기사분께 응급 상황임을 알리니 최대한 빨리 달려주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막상 병원 근처 교차로에 도착하자 차량들이 모두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세 지나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상하게도 모든 차량이 멈춰 서 있었죠. 기사님, 왜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제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서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생명과 직결되는데 이렇게 길이 막혀 있다니요. 기사분이 앞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뭔가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아니면 누가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보니 검은색 고급 승용차 몇 대가 도로 한가운데 세워져 있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사고 현장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아, 제발. 저는 민서를 꼭 안으며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20년 전 특임대에서 받은 응급처치 훈련이 떠올랐어요.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좁은 택시 안에서는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까지는 이제 고작 200m 남짓인데 이 거리가 이렇게 멀게 느껴질 줄이야.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민서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나서서 길을 뚫어야겠다고 말이죠. 택시에서 내려 민서를 안고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기사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으셨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었거든요. 민서의 호흡이 점점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면서 앞쪽 상황이 더 자세히 보였어요. 도로 한가운데 세워진 검은색 벤츠와 아우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너 명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복장과 태도를 보니 평범한 시민들이 아니라는 게 한눈에 들어왔죠. 특히 그 무리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남자는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장도윤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그저 무섭고 위압적인 사람이라는 인상만 받았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데다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화려한 시계가 번쩍거렸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까지 걸고 있었죠. 그의 표정은 마치 이 도로가 자신의 소유물인 양당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내려와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항의하지 않았어요. 어떤 아저씨가 저기 길 좀 비켜주세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장도윤의 부하 중 한 명이 뭐 하며 위협적으로 다가가자 곧바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민서를 더 꽉 안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지만 친구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응급 환자가 있어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길을 좀 비켜주실 수 있을까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장도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응급환자!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거만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민서의 맥박이 더욱 약해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장도윤은 오히려 더 비웃었습니다. 야, 이거 봐. 간호사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줄 아나? 그가 부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순진한 사람도 다 있네.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악마의 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를 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저 혼자 민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저는 목소리에 간절함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도윤의 반응은 더욱 냉정했습니다. 그게 내 알바야? 여기서 꺼져. 그가 손짓으로 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특임대에서 받았던 훈련 그리고
그때 다짐했던 정의감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서를 근처 벤치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다행히 맥박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호흡이 점점 더 얕아지고 있었어요. 민서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길을 뚫어줄게. 저는 민서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일어서서 다시 장도윤에게 다가갔을 때 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20대 초반의 저는 특임대에서 3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는 정의감에 불타서 세상의 모든 악과 싸우겠다고 다짐했었죠. 결혼하고 간호사가 되면서 그런 기억들이 점점 희미해졌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장도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어요. 떨리는 것도 없었고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길을 비켜주세요. 장도윤이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제 분위기를 감지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야, 이 여자 진짜 끝까지 가보려고 하네? 그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좀 혼내줘야겠어. 그 순간 장도윤의 부하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덩치가 꽤 큰 남자였는데 저를 위협하려는 듯 어깨로 밀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기본 자세로 몸을 낮추고 그의 움직임을 예측했죠. 그가 제 어깨에 손을 대려는 순간 저는 재빠르게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발목을 걸어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어요. 그는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하며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팔을 뒤로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모든 것이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장도윤의 다른 부하들도 모두 입을 다물고 저를 바라봤어요. 장도윤의 표정도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곧이어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도윤이 저에게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민서의 생명이 걸린 일이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장도윤이 제 팔을 잡으려는 순간 저는 그의 손목을 정확히 붙잡았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관절기 기술을 사용해서 그의 팔을 비틀어 올렸어요. 장도윤이 고통스러워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아파. 그가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힘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길을 비켜주세요.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명령하는 어조였어요. 장도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하들이 달려들려고 하는 것이 보였어요. 첫 번째 부하가 주먹을 휘두르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의 주먹을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옆구리에 정확한 타격을 가했어요. 두 번째 부하는 뒤에서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몸을 낮춰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부하는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어요. 모든 것이 채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끝났습니다. 장도윤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저는 숨을 고르며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저씨는 대단하다 라고 외쳤고 어떤 아주머니는 잘했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장도윤이 일어나며 저를 노려봤지만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들을 치워주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차량들을 도로 옆으로 이동시켰어요. 길이 뚫리자 곧바로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민서를 응급처치하며 병원으로 이송했고 저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면서 창밖을 내다보니 장도윤이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민서의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민서가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동안 오늘 일어난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사용한 특임대 기술들, 그리고 그 무서운 조직 폭력배들과의 대결. 손을 내려다보니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서를 구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저녁 뉴스 시간이 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 로비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제가 나오고 있었어요. 강남 한복판에서 조직폭력배를 제압한 의료진이라는 제목으로 낮에 일어난 일이 그대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화제가 된 것 같았어요. 기자가 인터뷰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민들은 이 간호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혼자서 여러 명의 조직폭력배를 제압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화면에는 제가 장도윤을 제압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동료 간호사들, 옛 특임대 동기들, 심지어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들까지 모두 안부를 묻고 있었어요. 하윤아, 뉴스 봤어. 정말 대단하다. 언제부터 그런 실력이 있었어? 무서웠을 텐데. 정말 용감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뉴스에서 제 이름과 근무하는 병원까지 모두 공개되었거든요. 장도윤 같은 사람들이 이런 방송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적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면 반드시 복수가 온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날 밤은 민서 곁에서 보냈습니다.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있는데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댓글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대부분 응원하는 내용이었지만 가끔 걱정스러운 댓글들도 보였습니다. 조폭들이 가만히 있을까? 보복이 무서울 텐데 같은 내용들이었죠. 다음 날 오전 민서가 깨어났습니다. 하윤아, 나 어떻게 된 거야? 민서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서는 깜짝 놀라면서도 고마워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고마워. 오후에 제가 병원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입구 쪽을 보니 어제 봤던 그 얼굴들이 보였어요. 장도윤과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무엇보다 그들의 표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눈빛이었습니다. 이하윤, 어디 있어? 장도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병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어떤 할머니는 무서워서 떨고 계셨고 어린아이를 안고 있던 어머니는 급히 아이를 데리고 피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그들을 마주봤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장도윤의 주머니에서 뭔가 금속성 물체가 살짝 보였고 다른 부하들도 각각 무기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와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었죠. 어제 일로 끝난 줄 알았어? 장도윤이 저에게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한테 한 짓을 그냥 넘어갈 줄 알았냐?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멀리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여기는 병원이고 무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이미 결심을 굳힌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환자들이 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도윤의 표정을 보니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오직 복수심만 가득했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장도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우리한테 당한 걸 고스란히 돌려줄 거야. 그가 손짓을 하자 부하들이 저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7명이나 되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었죠. 병원 직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보였지만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그 사이에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들을 복도 안쪽으로 유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최대한 떨어진 곳에서 상대해야겠다고 말이죠. 따라와. 저는 장도윤에게 말하며 병원 복도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비교적 사람이 적은 검사실이 있는 구역이었어요. 장도윤과 부하들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아마 도망치려는 줄 알았을 거예요. 좁은 복도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부하가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쇠파이프 같은 것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재빠르게 몸을 피하면서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동시에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가격해서 제압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부하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좁은 복도라는 공간적 제약이 오히려 저에게 유리했어요. 그들이 한꺼번에 공격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특임대에서 배운 근접전 기술을 활용해서 한 명씩 차례로 상대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깨 던지기로, 두 번째는 발목걸이로 넘어뜨렸어요. 네 번째 부하는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상황이 더욱 위험해졌죠.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특임대에서 무기를 든 상대를 제압하는 훈련도 받았었거든요. 그가 칼을 휘두르는 순간 저는 그의 손목을 정확히 붙잡고 비틀어서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를 가격해서 무력화시켰어요. 장도윤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 여자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순간 저는 먼저 행동했습니다. 빠르게 다가가서 그의 손목을 제압하고 동시에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장도윤이 바닥에 쓰러지면서 뭔가 금속성 물체가 굴러갔습니다. 나머지 두 부하들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어요. 그들도 무기를 들고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는 함부로 덤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그들을 바라봤어요. 더 하시겠어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을 들어. 경찰관들이 외치며 달려왔어요. 장도윤과 그의 부하들은 체포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거죠. 병원에서 무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것만으로도 충분한 죄목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는 동안 담당 형사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7명을 혼자서 제압하다니.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았고 장도윤 일당도 모두 체포되었으니까요. 병원으로 돌아가니 또다시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뉴스가 된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벌어진 두 번째 대결 용기 있는 간호사의 연속 활약 같은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기자들을 피해 민서가 있는 병실로 갔어요. 하윤아, 또 무슨 일이 있었어? 민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경찰차들과 기자들이 보였거든요. 저는 민서에게 방금 일어난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민서는 놀라면서도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지? 응,
이제 끝났어.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장도윤 일당의 체포 소식과 함께 제 이야기가 다시 한번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의 용기를 칭찬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서가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서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 사이 병원에는 연일 취재진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꽃다발을 들고 오시기도 했고 어떤 학생들은 저도 그쪽처럼 용감해지고 싶어요라며 편지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일들이었죠. 하윤아, 이제 완전히 유명인이 됐네. 민서가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저에 대한 기사들과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용기 있는 간호사, 현대판 여장사 같은 별명까지 생겼더군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차 이런 관심이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서와 함께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민서의 미용실은 강남역 근처에 있는 작은 가게였는데 평소에는 단골 손님들만 오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미용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어떤 분은 여기가 그 용감한 간호사 친구 가게구나 하며 구경하고 계셨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민서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날부터 미용실에 새로운 손님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저의 이야기를 듣고 민서를 응원하러 온 분들이었습니다. 친구를 구해준 그 간호사분 친구죠? 정말 대단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강연 요청을 해온 것이었어요. 여성 안전에 대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간호사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통화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요즘 여성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강남구청에서 열렸습니다. 30여 명의 여성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제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드렸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기본적인 호신술도 시원해 보였죠. 위험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침착함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을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대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밤에 혼자 다닐 때가 많은데 항상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용감해질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요. 민서와 상의한 후 우리는 작은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안전지킴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토요일 민서의 미용실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호신술을 배워볼까요? 제가 말하자 참가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따라했습니다. 손목을 잡혔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 뒤에서 껴안겼을 때 대처하는 법 같은 실용적인 기술들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소중한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심리적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미용실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많은 여성분들이 편안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몇 분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털어놓으시기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우리 모임의 소문이 다른 지역까지 퍼졌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비슷한 모임을 만들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지역에서도 강연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도 안전지킴이 모임을 만들고 싶어요. 이런 요청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서울 각 구에서 여성 안전지킴이 모임이 생겨났고, 심지어 부산, 대구, 광주 같은 다른 도시에서도 지부를 만들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와 민서는 매주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윤아,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민서가 기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그날은 대전에서 강연이 있는 날이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 강연장에는 2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어요. 20대 대학생부터 60대 어머니들까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에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 말이죠. 강연이 끝나고 한 중년 여성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딸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밤에 혼자 다니는 걸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다녀요. 호신술도 배우고 있고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온라인 교육도 시작했습니다. 직접 강연장에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였어요. 민서가 영상 촬영과 편집을 도와주었고, 저는 집에서 간단한 호신술과 안전 수칙들을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었어요. 대박이다, 하윤아. 민서가 휴대폰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댓글들도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정말 유용한 정보예요. 딸에게도 보여줄게요.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 사는 한국 여성분들도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던 중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성 안전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하고 싶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저 같은 평범한 간호사가 국가 정책에 참여하게 될 줄이야. 자문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들, 경찰청 관계자들, 여성단체 대표들과 함께 앉아서 여성 안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마치 꿈 같았어요. 이하윤 간호사님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결과 전국 병원에 안전 간호사 제도가 도입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이나 야간 근무를 하는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호신술과 위기 대응 능력을 교육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강사 양성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윤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네. 민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즈음 저는 여러 언론에서 올해의 여성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고 시민단체들로부터 상도 받았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것은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의 연락이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성분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수천 명의 여성들이 더 안전하게,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뿌듯했어요. 여성 안전지킴이 조직도 정식 단체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15개 지부에서 매월 정기 모임을 갖고 온라인으로도 활발하게 소통했어요. 회원 수는 2,000명을 넘어섰고 온라인 교육 영상은 총 조회수가 1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어느 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국민 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으셨습니다. 시상식 당일 대통령님께서 직접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민서도 함께 상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상담과 심리적 지원 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어요. 우리 둘 다 상을 받다니 정말 꿈 같다. 민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민서와 함께 그날의 현장, 바로 강남 그 교차로를 다시 찾아가는 날이었거든요.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 자리 말입니다. 여기구나. 민서가 교차로를 바라보며 감회 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오후 2시경이었어요. 햇살도 그때와 비슷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바로 교차로 한편에 세워진 작은 기념판이었습니다. 용기의 시작점 이곳에서 한 사람의 용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기념판에 새겨진 글귀를 읽으며 저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설치해 준 것이라고 들었는데 처음 보는 순간 너무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어요. 하윤아, 그때 생각나? 민서가 제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내 표정이 정말 심각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시작이었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 순간의 절박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으니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그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더 밝아 보였고 특히 여성분들이 더 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하윤 선생님이세요? 갑자기 젊은 여성분이 다가왔습니다. 대학생처럼 보이는 분이었어요. 네, 맞는데요. 제가 대답하자 그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정말이다. 선생님 영상 보고 호신술 배웠어요. 덕분에 얼마 전에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분은 며칠 전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계속 따라와서 무서웠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당당하게 대처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고요.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니까 정말 기뻐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바로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였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안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말이에요. 그분이 가고 나서 민서와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그 교차로가 내려다 보였어요. 하윤아, 솔직히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 의식을 잃고 나서 깨어났더니 이미 모든 게 끝나 있더라고. 민서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너를 잃을 수는 없었거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무서움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도 생긴 것 같아. 소중한 걸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낸 거야.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그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 이제 전국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살고 있잖아. 정말 그랬어요. 여성 안전지킴이 회원들이 보내주는 근황 보고서를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부산 지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이번 달에만 3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배운 기술로 자신을 보호했다는 소식이었죠. 대구 지부에서는 지역 경찰서와 협력해서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는 보고도 왔고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이 일을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윤이는 앞으로 뭘 하고 싶어? 민서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글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특히 아이들에게도 안전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실제로 요즘에는 초등학교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카페를 나와서 다시 그 교차로로 걸어갔어요.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 교통은 원활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이었죠. 기념판 앞에서 민서와 함께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이거 여성 안전지킴이 온라인 카페에 올릴까? 민서가 물었어요. 응, 그러자. 회원들도 좋아할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저는 기념판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용기의 시작점이라는 문구가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곳이 모든 용기의 시작점이었으니까요. 세상을 바꾼 건 단지 친구를 지키고 싶었던 내 마음이었어. 저는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의 절박함, 그때의 간절함이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특별한 능력이나 대단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었던 한 사람의 마음이었죠.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하윤아. 나를 구해줘서,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구해줘서. 저는 민서의 손을 다시 꽉 잡았어요.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여성 안전지킴이 지부를 만들고 싶다는 연락이었어요. 저는 민서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새로운 시작이네. 민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용기의 씨앗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용기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여정의 시작점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